자, 다음 설명드릴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한 뒤에 회의록을 보관해 둬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일단 우리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을 해야 되고, 우리 노동자위원은 근로자 대표는 무조건 들어가고 명예근로감독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 추천위원도 있습니다. 여기 명예근로감독관 업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별도로 교육도 받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명예근로감독관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좀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현장에서도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위원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 위임해가지고 누구 딴 사람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업주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 그 다음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위임 줘버리고 딴 사람 나오게 해버리면 사실상 이 회의 자체가 좀 무의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의는 정기회의, 그 다음 임시회의로 나눠지는데요.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를 해야 됩니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회의록은 보존해야 되며,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위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위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하고 규정 작성과 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하고요. 교육에 대한 사항, 그 다음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사항, 그 다음 건강진단에, 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 심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100인 이상 사업장, 그 다음 개시 의무가 있다. 이거 매년 혹시 개정을 하시나요?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 하시죠?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 매년 바뀌거든요. 매년 그 위원회 열리시면 개정에 대해서 안건을 제출을 하십시오. 어차피 저희가 여기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 자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메일로 쏴주시듯 검토하는 거야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으니까요. 가장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보건과 관련돼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내용은 조직, 직무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 교육, 관리, 안전관리, 보건관리, 그다음 사고 대책, 그 다음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이 모든 걸 다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반해서 작성을 할 수가 없다. 혹시나 반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더 유리한 조건이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과 변경을 할 때는 무조건 작성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위원회나 규정이나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개최를 해야 되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무조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심의 의결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위원회가 없다라고 하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취업규칙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를 통하는 것 빼고는. 자, 안전조치 의무인데요. 사업주는 산업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설비에 의한 위험,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의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라.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인데,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 그 다음 낙하나 아니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현장에 보시면 우리 동지분들 근골격계 질병 되게 많이 노출되셨죠. 그 다음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조치 중에 우리 기계기구도 다 돌리잖아요. 소음성 난청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거 다 원래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근골격계 질병과 소음성 난청은 우리 제조업체 업장에서는 무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근골격계 질병은 특히 왜 산재 신청이 왜 필요하고 예방 대책이 왜 필요하냐면 우선 근골격계 질병은 발생하게 되면 노동력 상실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10% 이상. 그래서 나중에 휴유장애가 한 14급에서 12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 뭐 장애급여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터진 데는 또 터지거든요. 산재를 통해서 이걸 혜택을 받게 되면 재요양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신청을 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해당 연도 만약 2012년이다라고 하면 그 해에 근골격계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뭐 공학적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적 대책을 통해서 근골격계 질병자를 확 낮춰라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 삼성전자 광주 공장의 집단 산재 신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뉴스에서 저 혹시 못 보셨나요? MBC하고 JTBC에서 나왔는데 지금 연예인입니다. TV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자, 거기 왜 하냐면요. 실제로 보상받는 내용은 없어요. 왜? 단체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사업주가. 근데 왜 했냐? 10명 이상 만들자 우리. 원래. 야, 진짜 심각해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광주공장 조합원들 상대로 90% 이상의 근골격계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동안 눈치를 보고 신청을 못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사업주가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고 현재까지 9명이 신청해 있습니다. 다 인정받았어요. 9명 다. 이제 2건이 남았는데 1명만 더 인정이 되면 우리는 노동조합과 함께 예방 프로그램 시행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소음성 난청도 마찬가지예요. 소음성 난청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요. 그래서 치료비나 휴업급여 지급이 안 됩니다. 치료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장애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노인성 난청하고 결합이 돼서 진짜 귀가 안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 예방 조치는 의무인데 사실 추락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산업 현장에서 추락해서 산재 신청 방법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2m 이상은 적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 현장 돌아다니시면서 2m의 그 물건, 중량물 이런 게 적재되어 있다고 하면 위반입니다. 밑에 적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내일까지 여기 계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출력해서 딱 3시간만 정독을 해보십시오. 와, 신기한 거 많네라고 느끼실 겁니다. 진짜 많아요. 저도 산업안전 지도사 공부하면서 이걸 사실 구체적으로 처음 봤거든요. 와, 이거 다 지켜지면 진짜 산업재해 발생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못 지켜요. 사실 법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100% 지키지 못합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근데 요구는 할 수 있으니까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겁니다. 이거 보건 쪽과 관련된 건데요. 분진, 흉, 미스트, 산소 결핍, 병원체, 그 다음 고온, 저온, 그 다음 뭐 액체, 기체, 찌꺼기, 계측 감시, 환기, 채광, 조명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위에 세 개입니다. 세 개. 왜요? 직업성 암이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암이잖아요. 암인데 사실 이게 직업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내 유전적 요인과 기초생활 이력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참 애매하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암의 인정 기준은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점점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 최근에 땡땡타이어 백혈병 사건 뉴스 보셨습니까?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고무제조산업과 백혈병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걸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국제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근거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N타이어, K타이어 거기에서 백혈병 발생하신 분들이 요즘 다 산재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최초로 H타이어의 위암 사건을 며칠 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국제암연구소의 논문을 인용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직업성 암은 이제 인정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MSDS 교육 다 하고 방어 조치 다 해도요, 사실상 다 그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증기, 가스, 그 다음 방사선, 그 다음 기체, 액체, 찌꺼기 이런 것들이 사업장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방어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 이거 산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넓게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우리 동지분들이 조금 더 챙겨보시고 MSDS 관련된 자료도 사업장에 비치만 해놓는 거 그것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다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MSD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보관을 해 놓으십시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직업성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시간 노동이나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뇌심혈관계 질병이나 아니면 정신질병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요,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정신건강이거든요. 고객을 응대한다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리적, 감정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제작 이런 업무도 하지만 사실 AS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업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업무에 해당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있다면 고객 응대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보건상의 조치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 내일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만 규정이 되어 있냐?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무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주가 정해놓은 또는 법에서 정해놓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근로자 너희도 준수해라.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손해배상 말씀을 드릴 때 과실료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우리 과실률이 높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과실률을 100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들, 우리 사업주가 정해놓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이라도 인지를 하고 준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사고 예방도 되고 차후에 우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던 고객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인데, 고객을 대면하거나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신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장애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가 굉장히 심리적 부담과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일시적인 업무 중단이나 전환,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준다거나 배치 전환을 시킨다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제조연대에서는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서비스 쪽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청을 하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 자체는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휴게시간 연장, 일시적 업무 중단, 그 다음 상담 치료 지원,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 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실제로 여러 큰 회사들은 심리상담센터라는 거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일하다가 교대제 근무라든지 아니면 과로로 인해서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실제로 정신질환을 발병했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게 심리상담이라는 게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담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을 하실 때 우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우리 조합원분들이 많다. 외부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위탁해서 이런 거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요청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자,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해야 되는데 전기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거짓 모든 제조업이 해당한다. 여기에 계신 우리 동지분들이 다니시는 사업장 또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제출 의무 대상일 거예요. 대부분. 이것도 한번 요청해서 받아보십시오. 우리 사업장의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작업 순서라든지 방법까지 다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위해 위험 요인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으면 보관을 해 놓으시고, 혹시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드시면 또 한번 이거는 개선을 누굴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거진 한 몇백 페이지 되거든요. 실제로 작성을 해보면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사업장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공정안전보고서 PSM이라는 건데, 위해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위해 위험한 설비로부터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특히 중대 산업재해, 산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PSM이라는 걸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보면 원유, 정제 처리업, 이거 폭발나면 큰일 나죠. 자, 그 다음 석유, 이것도 마찬가지고 석유, 그 다음 질소, 비료, 화학, 폭발할 수 있는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주의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또 그 장소, 또 그 원인물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작업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존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이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재발했다,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에게만 작업 중지권이 있냐?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에게도 작업 중지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가 오우씨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위협을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래도 사업주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아이고 잘했어. 너 정말 좋은 거 보고했다, 이렇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업주는 야, 이래야지 왜 작업 네가 함부로 중지를 시켜, 너 징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사업주는 그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되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합리적인 이유,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징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노동조합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냐? 실제 그런 작업 환경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지 우리 사업장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해당 똑같은 업종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럼 대응 못합니다. 이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니까. 할 일 많아지시죠, 점점. 자, 그 다음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입니다. 일단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다음 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단 발생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노동부도 작업 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야, 이 현장 계속 작업을 시키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다라고 해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있을 경우, 실제로 이것만 봤을 때 그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가보면요, 건설 현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바라고 하죠. 비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대를 설치해야 되고 안전고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업을 중지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작업 일부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장관은 작업 일부에 대해서 중지를 시킬 수도 있어요. 전체를 중지시킬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일부만 중지시킵니다. 근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기본적인 비계 설치, 아시버 설치, 안전고리,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은 그 현장에 일부만 중지시키면 다른 조차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엉망일까요?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야, 여기 진짜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경우에만 작업 재개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만 작업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인데 실제로 이런 경우 많죠. 원청이 우리 직원들, 우리 사업장은 위험한 걸 다루기 싫어요. 그래서 다 도급을 줘버립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하도급 업장에서 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까지는 안 되겠다. 이것까지 도급을 줘버리면 진짜 큰 사고 나겠다라고 하는 게 도금 작업과 수은, 납, 카드뮴, 그 다음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도급을 주지 마라 라고 정해놓은 것이고요. 여기서 허가 대상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절대 도급을 줘서는 안 된다. 원청 너희가 직접 기계 설비들을 들어놓고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 작업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도급 업체는 자금력,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원청은 하청에 비해 많은 자금력, 그 다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원청에 너희들이 해라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런데 예외를 뒀어요. 참, 산업안전 보건법은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시적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은 가능하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사실 보면요, 도금 작업과 수은, 납, 가동률, 재련 작업은 다 전문적이거든요. 그리고 운영에 필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하는데 꼭 필요해요 라고 주장하면 노동부 장관이 승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예외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도급 금지 규정을 정해놓은 게 무의미하다. 이 예외 규정 자체가. 그래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내 도급 시에 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이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자신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해야 한다. 이제 같이 보자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에 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도 보호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예외다. 이거는 사실 관리 감독자가 하면 되니까요. 도급 업체의 관리 감독자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내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내용에 쭉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그 다음 교육, 그 다음 정보 제공, 그 다음 회의, 점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인데 도급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도급 수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정조치가 정당하다, 법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하면 관계수급인은 그 조치에 따라야 하는 의무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